윤석열 엑스파일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자신이 가진 건 엑스파일이 아니라 자체 수집한 자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오는 25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비이재명 측 의원들은 9월 경선 강행 시 추가 반발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할 예정인데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의 거취가 관심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5명 발생해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발생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대전 교회 관련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어나는 등 델타형 변이와 함께 전국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홍제동과 경기도 부천시 5곳 등 모두 6곳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11,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예.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이 예정보다 더 미뤄졌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가열되는 데다 다음 달 장모 사건의 1심 선고까지 임박하면서 본격적인 등판 시기를 늦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애초 오는 27일 무렵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조금 전 공지를 통해 27일 날짜는 확정된 게 아니라며 6월 말에서 7월 초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일정이 늦어진 겁니다. 이를 두고 최근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과 다가오는 장모의 1심 선고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이단 악재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은 그 실체와 함께 출처를 두고도 공방이 가열되던 상황입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보수평론가 장성철 소장은 앞서 엑스파일의 작성 주체로 여권을 지목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달 관련 파일을 언급하며 주목받았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자신이 준비한 건 엑스파일이 아니라 자체 수집 자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야권을 엑스파일의 출처로 지목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 실체가 어찌 됐건 간에 윤 전 총장이 직접 논란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엑스파일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전부 다 해명을 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누구든 이렇게 누가 작성해도 돌파해야 되죠. 예. 도와주기가 쉽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예. 여기에 다음 달 2일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1심 선고도 예정되면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인 부담은 커졌습니다. 우선 윤 전 총장은 엑스파일에 대해 정치 공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단 악재의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이면서 공식 등판 시기를 늦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 대선 후보 정하는 경선 연기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어제 경선 연기 확정을 미루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긴 했지만 내홍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선 경선을 현행 규정대로 9월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측과 흥행을 위해서는 11월로 미뤄야 한다는 비이재명 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우선 송영길 대표 지도부는 대선기획단에서 현행 규정대로 경선 일정을 짜보고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9월 대선 후보 선출이라는 원칙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송 대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계, 그러니까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비이재명 측 의원들은 추가 반발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송 대표가 경선 일정을 강행한다면 경선 일정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를 준비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도 이럴 거면 당대표는 왜 뽑았냐며 발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네, 이런 가운데 대체 공휴일 확대법이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금 전 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8월 광복절과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그리고 12월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생깁니다. 다만 법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번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휴일법이 충돌할 수 있다고 적용 제외 이유를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결국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로 만든 꼴이라며 민주당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권 관련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간부들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자 오늘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 의미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찰 중간 간부급, 그러니까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차장과 부장급 인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인사회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중간 간부 인사가 아주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위는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잘 설명하고 승인받는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 그리고 내부 쇄신과 조직 문화 활성화 등을 인사 기조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이번 중간 간부 인사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역대급 규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대부분 다 바뀐다고 보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90%는 훨 넘을 것 같습니다. 부서 신설과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다 올해 초 박범계 장관 취임 뒤 단행한 첫 인사가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게 이번 대규모 물갈이의 요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이른바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중간 간부들의 교체 여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을 이끄는 이정섭 탐부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그리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어제까지 입법 예고된 검찰 조직 개편안을 보면 6대 범죄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서, 그러니까 형사 말부 부장 자리를 누가 꿰찰지도 이목이 쏠립니다. 오늘 검찰 인사위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상황들을 고려해 중간 간부 인사의 원칙을 결정하면 박범계 장관은 이후 인사안을 최종 확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달 안에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도 조직 개편과 인사가 연동돼 있다면서 순서를 당연히 참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검찰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을 고비로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하루 새 200명 넘게 늘어난 수치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속에 해외 유입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자 중반이 되니까 다시 600명대로 바로 올라가는군요. 네.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모두 645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605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40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이번 주 들어서 꾸준히 4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8명, 경기도 180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434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전이 57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북 21명, 강원 17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가 하루 새 11명이 늘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을 한 사람은 하루 12만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1차 백신 접종률은 30%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수요일을 고비로 신규 환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게 하루 만에 신규 환자가 또 200명이 넘게 늘면서 지금 방역당국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와 그제 환자 수가 300명대를 유지하다가요. 갑자기 600명대가 되면서 방역당국 역시 다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한 주에 하루 평균 환자가 꾸준히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주 신규 환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4명 가운데 1명이 넘습니다. 또 오늘도 그렇지만 전체 환자 4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 1일부터는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지금보단 각종 모임과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7월 마지막 주 또 8월 첫 주에 휴가가 집중하지 않도록 우선 보육교직원부터 휴가 기간을 6월 넷째 주에서 9월 셋째 주까지 길게 잡아서 휴가와 근무 계획을 짜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 등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대응 인력 등의 정신건강 현황 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이 미뤄진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60에서 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약 20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8.4%가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접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전 접종은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아침 8시 반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약 400명의 시민들이 접종을 받았고 오전 시간 접종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접종을 받는 사람의 85% 이상이 2차 접종을 받는 75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60살에서 74살 사이 고령자도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가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예약자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 사이에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60살에서 74살 사이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가운데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약 20만 명이 사전 예약 대상입니다. 사전 예약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지자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접종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대규모 접종이 또 이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 국민의 30%에 육박하는 1,510만여 명의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시민의 수도 약 429만 명으로 전 국민의 8.4%에 달합니다. 정부는 7월 중순까지는 2차 접종에 집중하고 이후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준비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6월 말부터 3주간 주말 휴무, 교육휴가 등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재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쉼없이 일했던 보건의료진에게 휴식을 주고 하반기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계획입니다.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도 오는 26일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이 추가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 배정 물량 700만 회분 가운데 635만 회분 도입이 완료된 겁니다. 정부는 나머지 65만 회분도 이달 중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김철입니다. 흔히 인도 변이라고 부르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전파가 빠르고 백신도 잘 듣지 않는
면역 회피 반응이 커서 전 세계적으로 걱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델타 변이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김정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 변이로 불리는 B1617의 이를테면 세 자녀 중 하나입니다. 첫째가 카파, 둘째가 델타인데 셋째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센 게 둘째 델타입니다. WHO가 우려 변이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와 베트남 등지에서 유행 중인 카파와 셋째는 관심 변이 대상입니다. The whole situation is so dynamic because of the variants that are now circulating, and as you said,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지난달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국으로 가선 영국 변이 알파도 누르고 주종이 됐습니다. 영국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감염자입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아공 변이 베타를 앞질러 알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델타가 확인된 나라는 80개국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봅니다. Das heißt, die Beantwortung, wann diese Variante die Hoheit übernimmt, hängt davon ab, wie wir uns in der Zukunft verhalten. Sie wird spätestens im Herbst natürlich die Überhand nehmen, spätestens im Herbst. 엄마의 특성을 물려받아서입니다. B1617은 대륙별 대유행을 초래한 남아공, 브라질, 캘리포니아 변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브라질 변이는 면역 회피력이 높고 캘리포니아 변이는 감염력이 큽니다. 여기에 세포 내 침투와 바이러스 증식이 쉽도록 한 번 더 모습을 바꿔 면역 회피 효과는 더 커지고 재감염이 가능할 정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가 떨어지긴 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때문에 정해진 횟수만큼 접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1회 접종 시에는 방역 효과가 충분치 않았지만 2회 접종 시 예방 효과는 60%에서 88%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중증의 방지 효과는 92%에서 96%에 이르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델타가 유행하는 영국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선 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는 늘지 않고 확진자 대부분은 젊은 층이며 중장년층의 입원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광범위한 확산을 막으려면 젊은 층 접종과 2차 접종을 서둘러 완료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개인의 행동이 확산을 좌우하는 만큼 개인 방역과 국가적인 검역 강화, 지자체의 조기 진단이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빠른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은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고 해외여행 자제령도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백신 접종센터. 10대 초반의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כן, האמת שדי רציתי להתחסן, כי כבר התפרצות בבית הספר, וכבר בבית הספר שלי גם היה התפרצות, לפני כאילו חודש בערך. 이스라엘의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55%가 2차 접종까지 마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지만 델타 변이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점점 늘더니 지난 21일에는 125명을 기록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백신을 맞은 교직원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상황을 새로운 확산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네트 총리가 직접 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בואו נחזור, נ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러시아 모스크바도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나 음성 판정을 받고 3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식당과 술집 출입이 허용됩니다. 앞서 포르투갈도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전 세계가 긴장하며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성추행 피해 뒤 숨진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단의 성추행 누락 보고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 3차 회의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부분과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보고 체계 등 감찰 결과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보고받은 뒤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와 함께 숨진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이를 기소할 것을 의결했고, 이 중사의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비행단 간부 2명은 추가 수사 뒤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도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관이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광주 소재 중국 총영사관 영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서구 풍암동 아파트까지 7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국 유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노후 지역이 문화와 체육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새로 태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의 한 곳과 경기도 부천시 5곳 등 모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장소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운산 서쪽 지역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 중동역 주변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11,000여 가구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5차 지정을 통해서 이사학 대책 공급 계획 물량 83만 가구 가운데 24만 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줄면서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5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5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이동자 수는 55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1975년 48만 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이며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이동률 역시 지난 200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5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를 완료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기차 등 일부 인기 차종은 연말까지 차량을 넘겨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차를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는 기존의 5%에서 3.5%로 연말까지 탄력적으로 인하됩니다.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하여 이제까지 지원해온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될 예정인 바 연말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개별 소비세 100만 원과 여기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세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출고 가격이 3,500만 원인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모두 75만 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별 소비세가 낮아진 기간에는 자동차 판매가 평균 8.5%가량 늘어 내수 진작 효과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15만 1,700대가량으로 여전히 소비 촉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악화로 주문이 많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들의 경우엔 생산량을 맞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출고까지 적어도 반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이미 8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뒷받침해 줄 경우에는 지금 개소세 인하 효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당히 큰 경기 부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대란이 올해 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기 차종의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어제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웠습니다. 이 해가 쨍쨍한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도 했고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불안정한 대기 탓인데요.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먹구름이 밀려드는가 싶더니 비와 함께 한방눈 같은 우박이 쏟아집니다. 손톱만한 얼음덩어리들이 쌓이면서 아스팔트는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박이 크기가 이만해. 이게 뭐... 농가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푸릇하던 잎사귀는 구멍이 나거나 찢겨나갔고 열매는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가봐야 알죠. 근데 그 고추밭에 고추잎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시골에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피해가 크겠죠. 우박 세례에 정원은 한순간에 엉망이 됐고 낚시터에는 얼음덩어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우리에서 녹지를 않고 있어.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기습적으로 내린 가운데 곳곳에선 이렇게 우박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반도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입니다. 이 불안 정도가 심해지면은 때는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고 그보다 강해지면 천둥 번개가 치고 그보다 더 불안 정도가 심해지면 우박이 내려요. 기상청은 오늘도 서쪽 지역부터 다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도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앞으로 꼭 30일 뒤인 다음 달 23일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최고의 흥행 카드는 역시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의 맞대결인데 메달을 놓고 곳곳에서 불꽃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구전 전승으로 베이징 금메달 신화를 썼던 우리 야구. 13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야구에서 최대 라이벌은 역시 개최국 일본입니다. 올림픽과 WBC, 아시안게임 등 메이저 대회 메달 길목마다 벌어진 한일전은 늘 명승부였고 최고의 흥행 카드였습니다. 도쿄에서 두 나라는 다른 조에 속했지만 나란히 1위를 한다면 8월 2일 노가웃 스테이지 첫 판에 만납니다. 우리 김경문호는 이정후와 강백호, 젊은 피를 앞세워 메이저리그 출신 다나카와 에이스 스가노, 원투펀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야구의 자존심도 좀 걸려있고 국민들에게 좀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런던 최고의 명승부로 꼽히는 한일전 축구. 김학범호도 어게인 2012를 외칩니다.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을 밟는 우리 축구와 개최국 일본이 조별리그 1, 2위로 순위가 엇갈린다면 8강에서 격돌합니다. 3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조련한 김학범 감독이 역전의 용사들과 결전을 준비합니다. 축구는 도전입니다. 메달 색깔이 뭐든지 간에 뭐든지 하나는 가져와야 되겠다. 유도에선 타도 일본이 더 절실합니다. 도쿄 하늘의 태극기를 허리춤에 결연한 문구를 새기고 담금질의 한창인데 모든 체급에서 한일전이 기다립니다. 특히 제1교포 3세 안창림은 처음 전국대회를 제패했던 좋은 기억이 생생한 도쿄 무도관에 애국가를 울릴 각오입니다. 훈련했던 것만 거기서 발휘할 수 있도록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 배구 황금 세대는 7월 31일, 우생순 여자 핸드볼은 7월 29일 운명의 한일전을 펼칩니다. 메달밭이 겹치는 만큼 한일전 결과가 태극전사 전체 성적표와도 직결되는 상황. 한여름 도쿄를 달굴 라이벌전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씌우기 일종의 전략인데요.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네, 정치권이 며칠째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엑스파일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대응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엑스파일을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연기 여부 어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시고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장성철 소장이 이 얘기 꺼낸 이후에도 공식 대응 안 하겠다 했는데 강경 대응으로 지금 선회했습니다. 출처 불명의 괴문서 그리고 불법 사찰 얘기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왜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지난 3월부터 지금 근 4개월 가까이 국민들께 보여준 모습은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걱정 반, 나머지 반은 우려 이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정치의 ABC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 등판 선언도 하지 않고 대변인을 영입한다든지 또 영입한 대변인도 며칠 대다 안 해가지고 또 뭐 이게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그만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뭐 하루 상간에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이제는 저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께서 기억하기는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을 기억하는 것은 뭔가 좀 직설적이고 좀 시원시원한 합법, 뭐 사이다 발언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당당하게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뭐 어디 영화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대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상당히 좀 오락가락 좌충우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 대응은 가장 최고의 강경 대응은 사실관계를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밝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정치를 이제 막 시작도 안 하신 분이 이게 공작이다, 공작 정치다, 이 뭐 괴문서다. 이 정치 한 20, 30년 해가지고 완전히 구태에 쩔은 그런 정치인의 메시지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보, 언행, 메시지가 좀 필요한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출마 선언 안 하고 대변인부터 임명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윤 전 총장 오늘 27일에 출마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지를 통해서 이게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좀 미뤄질 수 있을 거란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전체적인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출마 선언 상황은 좀씩 변동할 수가 있죠.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괴문서 때문에도 여러 가지 그 시기적인 것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런 것들 고려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괴문서가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성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도 투서를 하더라도 가명의 투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실명인 것만 인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럼 이 괴문서가 돌았는데 이 괴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맞아야 이게 화두가 되고 또 검증을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없잖아요. 그리고 그럼 저 괴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내놓지 내용도 빈약하고 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당사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틀림없이 이러한 문서 자체가
지금 현재 신뢰성이 없다가 보니까 본인은 반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전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마 여의도에 나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저도 문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죠.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께서 이번에 또 출마 선언을 27일로 잡았다가 또 연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일 정도로 일정들을 계속해서 변경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개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얼쭉 알 겁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왜 자신의 문제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거였는가? 그때 그건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하루하루가 괴로운 나날일 것 같은데요.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예. 하나씩 밝히는 게 맞고, 그리고 개문서로 규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니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은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보수 진영의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걸 자꾸만 민주당 보고 뭐 정치 공작이다, 뭐 불법 사찰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요, 저거들이 폭탄 터뜨려 놓고 와 우리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매듭은 국민의힘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최초에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던 장성철 소장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자꾸만 뭐 괴문서다, 뭐 정치 공작의 냄새가 농후하게 풍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상황이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이 예, 말씀을 일단 장성철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정확한 출처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만 지금 나도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어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면서 이제 불법 사찰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이 윤 전 총장의 불법 사찰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불법 사찰이라는 회계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해당 파일을 장성철 씨로부터 받아서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당 측에서 공개 못하는 이유가, 이걸 공개했다가 당신들이 비난했던 불법 사찰을 당신들이 할 수 있느냐, 그 시비에 말리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검증을 위해서도 이 야당 지도부가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이제 조사했는지, 그게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생활을 왜 검증을 합니까? 네. 좀 하나씩 보면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직접 받아서 공개하고 검증 받아라 이런 입장인데,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여당도 이제 뭐 정보를 쌓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대표가 하셨으니까요. 여당에서도 공개를 못하는 거는 자칫하다가는 불법 사찰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왔거든요. 불법 사찰 여부가 또 하나 쟁점으로 좀 외관으로 남아 있을까요? 이런 불법 사찰에서부터 공작이 수없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김대엽 병풍 사건. 과거에. 그렇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1등 갈 때에 병적 기록서를 위반을 해가지고 거기에 고은글 의원이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두 번째, 최규선 20만 불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해창 후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윤여준 의원이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불을 받아가지고 이해창 대표가 미국에 방문할 때 외교특보로 임명을 했고, 그에 관련된 녹음 테이프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는 검언유착 사건도 있었고, 다 범죄자들로 구성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아주 못된 버릇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건도 그렇습니다. 육하원 측에 맞아서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그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신뢰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걸 어떤 형태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도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받아가지고 그걸 발표를 하자? 여당은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당은.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당이고 야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윤 총장, 검찰총장 올 때 인사검증 어디서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예.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청와대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또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이 찍어내는데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허다하다 안 되니까 직무배제까지 시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이 과연 신뢰를 할까요?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공작 정치, 뭐 불법 사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공작 정치의 DNA는 국민의힘이죠. 독재 시대 또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공작 정치가 엄청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38선 근처에서 총 쏴달라 그러고 선거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숱하게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 공작과 공작 정치의 유전자 DNA는 사실은 그 원조는 국민의힘이죠. 공작 정치를 말씀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의 물론 과거 정당의 역사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또 보수 진영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당의 불법 사찰 정치 공작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예.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명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작년 12월 달에 국정원의 말하자면 국내 정치 개입, 정치 공작이죠. 불법 사찰이죠. 이것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들이 단독 표기를 해가지고 국정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국정원의 모든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법도 저희들이 개정을 해가지고요. 경찰이 권력 집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바꿨습니다. 개혁을 저희들이 해왔는데 저희들 보고 정치공작, 불법 사찰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는 공작 제가 정치의 책임 요건 제가 짧게 한마디만 30초만요.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군사정권 시절에 총풍 사건 같은 경우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역사적으로 응징받아야 될 일이고 또 응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받은 민주정부라고 하는 정부에서 와가지고 병풍 사건, 기안건설 사건, 최규선 20만 불 사건,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 최근까지 일어났다 그러면 이 또한 뭐라 할 겁니까? 우리가 발전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상, 지금 이 시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공작 정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과거 사례까지 갖고 오다 보면은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현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어떤 의혹이길래 파일은 공개가 안 되고 궁금증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 정치라는 것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자기 의견을 전달하게 만들고 측근, 최측근, 지인 뭐 본인이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꾸만 괴문서, 불법 사찰 이런 식으로 아니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기대하는 새 정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있거든요. 새로운 정치를 좀 보여달라. 이쪽 저쪽 눈치 보지 않고 이 자신 있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여야 하면은 괜히 이게 덧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 있잖아요. 윤석열 쳐보세요. 윤석열 장모 쳐보세요. 윤석열 부인 쳐보세요. 인터넷에. 거기에도 숱하게 많은 의혹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괴문서로 규정한 마당에 윤석열 총장이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괴문서를 왜 공개를 해야 합니까? 정당성이 없는 문서를 왜 공개하라는 거지요?
전 그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아니 있을 수 그 없다. 계문서 안에 내용을 지금요. 아니 전 의원님 지금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 진영에 있는 언론이고 뭐고 이 저 음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국가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게 사또 시대도 아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있다고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반응을 할 겁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받았는지 누가 작성했는지도 좀 모르는 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대권 후보까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네 죄를 스스로 알려. 지금 사또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저 여당 대표께서 송 대표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쌓아놓지만 마시고 이런 괴문서라고 그러니 야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도 내놓으세요. 그러면 윤 총장이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서일정 의원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보세요. 자꾸만 이게 복잡하게 만드시는데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을 하셨던 장성철 소장이 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거기서 해결을 하셔야죠. 거기서 검증을 하든지 공개를 하든지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여기저기서 제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제보들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지 이런 엑스파일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왜 자꾸만 민주당을 왜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께서 등판하시면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문제 있다고 그냥 막 합니까? 때가 있는 법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이 엑스파일 문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자 윤석열 총장이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자, 장성철 소장 얘기를 하시는데 뭐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우리 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원도 아니고 지금 어떤 것도 아닌데 그러면 민주당은 정확하게 그걸 공당으로서 특히 집권당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성철 소장한테 당신이 공개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윤석열 총장한테 공개하라고 할 게 아니고. 왜? 이거 괴문서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 보고 자꾸 그럽니까?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생긴 문제인데. 지금 자꾸 윤 총장 보고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장성철 소장님하고 국민의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아니, 세상 지금 전체 누가 그 말을 관련이 믿겠습니까?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 이 괴문서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민주당이 장성철 소장한테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윤 총장 보고 요구를 해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지요. 자, 의원님, 일이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수준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너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윤석열 우리가 손절매할 자세도 돼 있다. 그러니까 손절매할 수 있도록 민주당 보고 총대를 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저희들한테 자꾸 그럽니까? 자, 의혹만 덮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풀어야 되냐.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같은데. 자, 이 파일은 도대체 그럼 누가 작성을 했고 출처는 어디고 자,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도 야도 서로 내가 아니다 하다 보니까 설만 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이 듣고 오시죠. 이제 10년 전부터 저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를 주던 제가 되게 신뢰하는 그 정치권의 한 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정치권의 인사를 하시면 의원인가요? 아니에요. 정치권에 그런 분들이 많죠, 사실. 많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뭐 당대표 보좌관도 해보고 뭐 대선 후보 뭐 특보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는데 많은 문건을 많이 갖다 줘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알려주고 갖다 준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나 문건 같은 경우에 신뢰성이 되게 높았다. 그래서 제가 믿었죠. 제가 받은 느낌은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선 본선이 아니고 각 당별로 이제 내부 그 예선 단계로 이제 경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 생산된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야당 쪽에서 소비하고 있는 게 이게 참 아주 재밌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출처가 어딘가를 하다 보니까 뭐 야권 의원들은 여당 쪽을 의심하지만 오히려 다른 쪽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 보도가 언급을 하면서 우리 대표님도 그러니까 거론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고 이래 하니까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공안 통이라고 그래서 뭐 특수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고. 네. 여당에서 생산된 문건을 야당 쪽에서 소비하는 것이 재밌다. 자, 신지호 의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일단 이 문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장성철 소장은 여권을 지목했고 지금 야권도 여권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권에서는 이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야권에서 모은 문서의 모음일 수 있다. 이런 주장과 또 하나 지금 황교안 대표 얘기 들어봤지만 검찰 내 특수부하고 공안부 사이에 어떤 알력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서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크게 보면 한 세 군데 됩니다. 예.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 네. 그다음에 뭐 하나 더 보태자면 뭐 여의도의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사설 정보를 담당하는 뭐 이런 뭐 모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데서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이제 황교안 전 대표의 말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그다음에 몇 기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검찰총장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실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이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 뭐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이제 그 내부에 검찰 내부에 검찰 안에도 이제 전부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부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박수치고 또는 부추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키운 후보도 아닌데 국민의힘이 키운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사람들이 그냥 막 부추겨가지고 때로는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대권 후보로 삼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마냥 좋을 리가 없습니다. 즐거울 리가 없죠. 국민의힘의 힘이 이제 집권 가능성이 이전보다 좀 높아지니까 야 이거 후보만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후보가 되기 위한 물밑 경쟁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당장 저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장성철 소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자면 이게 공작 정치의 DNA가 남아있다면 그 내부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당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한 추론의 근거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러한 공작의 냄새가 나는 문서를 이게 생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최규선 20만 불 사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윤여준 전 의원이 돈을 20만 불 받고 최규선이가 외교특보로 임명이 되고 또 그에 관련되는 녹음 테이프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대선 다 끝난 다음에 녹음 테이프가 거짓말로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맞추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윤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적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야당은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여권에서 만들어서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전달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야당이 덥석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차곡차곡 쌓고 있는 송영길 대표의 파일을 공개하라. 저는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자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의도 어디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제 장성철 소장 발언 가운데 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가능성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되지만 이러한 기초적 조사로 그걸 또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을 보았으니까 기관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비교적 기초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관이라고 유추했을 것이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또 그래 했고요. 자,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했다. 이게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엑스파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여권에서도 이런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라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엑스파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제보들은 당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평생을 검사로 살았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윤석열 전 장모께서 뭐 사업을 하셨다 그러는데 뭐 사업을 하면서 10원짜리 하나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 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부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보의 성격들을 가진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쌓이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고 지금과 같은 무슨 뭐 엑스파일이나 이것은 당에서 지금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제보들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국가 경영 능력도 검증을 하고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 검증을 할 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부터 아마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이 X파일과 같은 파일은 당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당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는 시점도 공식 출마 선언이 있은 이후에 그렇습니다. 다 가능하다. 때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거나 또는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서 답을 드려야 되거나 또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의 하나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전 의원님 말씀대로 또 당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그랬거든요.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괴문서가 돌잖아요. 집권여당은 이거에 대해 책임이 져야 돼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쌓아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제보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당의 서로 뭐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해서는 검증 작업을 하고 자료를 모으는 작업은 뭐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건 뭐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자, 성일정 의원님. 국민의힘 기류가 어떤지도 살짝 궁금한 게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서 확장해서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장성철 소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오늘 누가 작성했든 도와주기 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다 해명하고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기류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당입니다. 괴문서를 가지고 공당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서류를 우리가 갖다가 그거를 검증할 능력이 없잖아요.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또 그러한 그 자료를 또 정부한테 요청을 해서 올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문서에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또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비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비겁하죠? 아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다 된 마냥 띄울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당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기구가 없다. 아니 일상적인 당의 조직이 얼마나 많은데 검증할 조직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데 아직 입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양 들떠가지고 그동안 윤석열을 얼마나 띄웠습니까? 필요할 때는 띄우고 윤석열 총장을 엄호하고 검증해줘야 될 시간에는 보호 못하겠다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키운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물의 결핍과 인물의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왕좌왕인 것이죠. 아니 자기 후보가 다 된 것처럼 띄울 때는 언제고 지금은 검증 못한다? 보호 못한다? 아직 입당 안 했다? 아니 이게 앞뒤가 맞아야지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우왕좌왕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손절매하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아프겠지요.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이 정권에 대해서 맞섰었던 그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에 항상 1등으로 나오니 불안한 게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의원님께서 이 공격을 예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가짜 파일을 들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이라서요.
본격 출마 선언하는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전직 검찰총장, 현직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문제가 거론됐는데, 자, 김부겸 총리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판단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두 자리의 도덕성, 중립성 등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답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총리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집권층의 총리로서, 집권 세력의 총리로서 한번 되돌아가 보셨으면 좋겠다. 윤석열 총장 임명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에 얼마나 미담 제조기라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이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이 됐거든요. 이분들은 공정과 정의, 사회적인 상식의 가치를 잘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예.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될 분들이에요. 이분들 핍박을 누가 했지요? 이 정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이 박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 이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대권 후보로 올랐는데 이분들 키운 게 누군가요? 추미애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 정권 아니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똑같습니다. 월성에서부터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편향성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에 그걸 막아낸 게 최재형 원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나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중립성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정기관장들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거, 이거 여권의 책임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인사를 잘못한 겁니다. 인사를 잘못한 네. 거다. 사람을 잘못 봤고요. 저희는 저런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인사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잘못 본 것이 맞다는 인정을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500년 전에 공자의 말씀을 꼭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시간이 된다면은 공자의 제자들이 쓴 논어라는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논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 인자가 103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하면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평생 고민을 했던 분인데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말로 이게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주고 대통령이 신뢰를 보내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명국가이자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맞서는 게 무슨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이냐 이렇게 언론이 주목하고 야당이 자꾸만 부추겨서 이제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한테 대들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들었다 그래서 일약 대선 후보로 뜨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명하게 이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리를 자신의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자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나중에 여당이 되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겁니다. 관료조직이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 그다음에 관료조직으로서 갖춰야 될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야당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공직자들은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이 부분은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생각은 좀 틀립니다. 사람은 잘 봤지요. 훌륭한 분 썼지요. 권력의 운용을 잘못한 것이지요. 아니 윤석열 총장 본인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는 올곧은 검사고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정말로 미담 제조기라고 계속 하면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훌륭한 분들 전 모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권력이 부당한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이분들 핍박하고 탄압을 한 겁니다. 추미애 사건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오른쪽에 이분들은 의견을 낸 것이고 그 조직 운영을 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탈원전도 그렇습니다. 왜 주말 야밤에 11시경에 들어가 가지고 444건에 이 국가의 그 기밀 문서를 파괴하는 거를 감사원장이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바람 막아주고 권력이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할 때에 아니다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못돼 있나요? 저는 정말로 훌륭한 인재를 썼으나 이 정권이 권력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찍어내게 하고 흠집내게 하고 경원시하고 멀리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상황을 만든 것은 여권이지 이분들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임명했는데 왜 이 우리 권력에다가 충성을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두 분 다 말씀하셔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의해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곧 등판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야권의 대권 구도에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 어제 민주당 하루 종일 의총도 하고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토론을 했는데 결국 25일로 이제 미뤄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연기론과 원칙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결국 송영길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송 대표의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당 대표를 왜 뽑았습니까? 당 대표가 이 부칙으로 가는, 즉 180일 전에 선출해야만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고 단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 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 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당 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자, 이런 얘기 듣고 오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대선 기획단에서 현행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일정을 짜와봐라. 일단 그걸 보고 금요일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문제가 없으면 현행대로 하겠다. 좀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어제 의총에 보니까 연기해야 된다. 이쪽에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아서 자, 이분들은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네.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의 권한은 그 누구도 불가침의 영역이고 네. 존중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당내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은 정당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정치 이벤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후보 진영에서 이제 각축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집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집권하는데 유리하냐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소하게 이제 각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지는 몰라도 예. 지금 이제 25일 날 이제 그 대권 시간표를 짜서 이제 당 대표께 보고를 하면 과연 이런 시간표대로 가면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이제 결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순수와 절차를 밟을지는 아마 25일 날 대권 일정표에 대한 판단에 아마 근거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여 지지층을 상대로 경선 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반대가 51.2, 찬성이 33.2%. 자, 그러니까 원래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성일종 의원님. 자, 이럴 경우에 지금 3분의 1 이상만 의결을 하면 당무위원회 소집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당 대표가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당무위원회 의견이 좀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민주당의 내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예. 그것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의 업무 프로세스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원칙 논리와 상황 논리가 충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당에서 규정해 놓은 규정대로 가자고 하는 예. 것이 9월 달에 경선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야권의 흥행을 대비해서 좀 여권은 밋밋하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구도가 짜여지다가 보니까 별스럽지 못하니까 아마 후발 주자들이 이분에 대한 약자와의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예. 이 부분에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상황 논리와 원칙 논리에 있어서 지금 충돌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일에 결론이 나긴 할까요?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날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상황과 원칙, 그러니까 이게 그 원칙을 지키냐, 원칙을 훼손하냐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경선을 연기해도 또는 경선을 연기하지 않아도 당헌 당규 안에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인 이렇게 경선을 연기하게 되면 그런 아마 설문지 때문에 저는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송영길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자, 이 부분 금요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얘기인데요. 최근 영선의 30대 당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돌풍으로 정치권에 청년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제 청와대도 청년 비서관에 25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하는 파격 인사가 있었죠.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요. 그런데 반면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처사다. 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관련해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듣고 오시죠. 본인이 뭐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부탁을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 입장이라 또 그 점도 저는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1급자리라는 게 공무원으로 치면 20년, 30년 해야 갈 수 있는 자리 아니냐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뭐 짧게 하면 한 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길게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밖에 안 하는 거라 길어도 1년이 채 안 되니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문제의식은 청년 문제를 보다 청년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하는 자세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을 준비해서 고시 패스해서 5급 달고 30년 근무해도 2급 될까 말까인데 자, 이걸 수많은 청년이 성원을 전하겠느냐, 박탈감을 느끼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청와대가 좀 당황을 하고 있다. 여권 전체가. 그 이준석의 이 열풍은 이준석이라고는 30대의 젊은 청년이 50대, 60대의 기라성 같은 기성 정치인하고 경쟁을 해서 공개 경쟁을 해서 이긴 거란 말이지요. 예. 어떠한 특혜를 받거나 특별한 우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가점 받은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해서 이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코드라고는 우선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명직으로 최고위원을 했던 25살의 여성을 무조건 뽑아서 쓰면 이준석 열풍 이런 것들을 잠재우거나 그의 대응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예. 이 왕조 시대에 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이준석의 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 이 코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코드에 저는 맞지 않다. 지금 상당히 배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희 수석은 청년 문제를 청년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했다. 그리고 이건 이준석 영향이라기보단 2달 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비판이 있든지 간에 긍정적입니다. 25살의 박성민 씨를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한 것은 뭐 비판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준석 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 되고 25살의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청와대 임명이 됐다 그래서 이게 박성민 비서관이 불공정의 상징이 되는 것은 저는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사실상 민주당을 초토화시켰던 공정과 정의라는 잣대가 이제 서서히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자신의 장모 문제, 부인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벌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잣대가 틀린 것이죠. 이준석 대표도 아니습니까?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어떤 사람은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그 연수생 선발 공고를 맞추기 위해서 졸업까지 연기해가면서 이 해당 과정에 참여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 계속해서 시간 끌게 하면서 그래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주당을 초토화시켰던 공정과 정의의 잣대 국민의힘이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과정에서의 청년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당대표의 선출은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공정하게 해서 2030의 마음을 얻은 것이고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냥 임명한 거지요. 그 임명하는 것 자체가 임명으로 2030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임명으로만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뭐 1000명, 10,000명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코드를 저는 여야 막론하고 똑같이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대선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공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라며 본인이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가족을 수사했던 정도보다 검증이 더 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적 지위를 갖고 국가 지원을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 대표가 엑스파일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엑스파일은 없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파일을 언급한 데 대해선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 불법 사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엑스파일 이후 정치권에 나도는 윤석열 의혹 문건만 봐도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작성자와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위원회는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엑스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엑스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을 전후해 정치참여 선언을 하겠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오는 27일로 알려졌던 정치참여 선언 날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출마 선언 이후 첫 방문지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광주를 포함해 여러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등을 만드는 제강사 7곳의 고철구매 담합 사건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7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의 가진금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는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합 사건만으로 보면 역대 3번째 수준에 해당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 7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립니다.
철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 가격을 서로 짜맞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은밀한 담합을 신고한 건 7개 회사 중 한 곳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담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담합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는 심사 끝에 이 제보자에게 포상금 1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른 것으로 역대 최고액입니다. 종전 최고액은 7억 1천만 원으로 지난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역대 최대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된 계기로 그동안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의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단계를 나눠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번 고철 담합 사건 제보자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엔 모두 20명이 18억 9천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의견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또 2차 추경 규모가 30조 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최대 35조 원까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230만 명에 육박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휴일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여자 대학 신입생 동기가 사진과 주소를 요구해 왔는데 알고 보니 남성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남성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대가 궁금해서 벌인 일이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대생 행세를 했다는 이 남성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한 겁니까? 네, 먼저 이 대학에 입학하면 이른바 합격 인증방이라는 SNS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져 신입생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팅방 운영자에게 합격증을 촬영해 보내면 초대받을 수 있는데요. 스스로를 일본어학과 신입생이라 소개했던 이 이름 이미담은 이곳 채팅방에서 한 학생에게 친해지자며 1대1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학생은 이미 인증을 한번 거쳐서 입장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대화를 받아들였고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모임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 둘은 3개월 동안 SNS로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잡담부터 고민 상담까지 할 정도로 깊은 사생활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진, 주소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게 된 거군요. 네, 평소에 이미담은 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보며 외모 칭찬을 자주 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미담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얼굴이 나온 사진 여러 장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이 의심 없이 사진들을 보내자 이번엔 집 주소를 요구했는데요. 사진을 보내준 데에 대한 답례로 선물을 보내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학생은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대생이 아니었던 건데요. 자,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네, 이 이미담이 한 실수로 학생의 의심을 산 건데요. 학생에게 이미 사진과 주소를 받았는데도 며칠 뒤에 똑같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말 여대생이 맞는지 의심한 학생이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한 낯선 남자가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미담의 오빠라고 주장하던 이 남성은 수긍 끝에 본인이 맞다고 실토했고 이미담은 지어낸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건 말고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이 참다 못한 피해 학생이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이미담을 아는 사람이 있냐라고 글을 올렸더니 5명이 쪽지를 보내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학생과 같이 사진과 주소 요구는 물론이고
물건을 빌리고 싶다며 직접 만나기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 남성이 대신 받겠다며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학교에서 본인을 보고 있다며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자, YTN 취재진이 해당 남성과 직접 통화를 해봤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이 이미담에게 취재진이 직접 통화를 했더니 실제로 남성이 받았는데요. 이 통화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담 씨라는 성함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사진이랑 주소도 요구를 하셨던 건 맞죠? 네. 왜 그러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 선물 주려고 했던 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왜 그 성함을 바꿔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으셨어요? 여대 학생분들이랑? 여대가 궁금하기도 했었고. 네, 이처럼 이미담. 여대가 궁금해서 통화했고 지난해부터 시작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또 새내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을 어떻게 인증했냐고 묻자 인터넷으로 찾아낸 다른 사람의 합격증을 썼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여대가 궁금해서 속였을 뿐이다. 자, 이런 해명인데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뭐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 남성에 대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근거는 없다고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사진과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성인인 학생들이 스스로 직접 제공하기도 했고 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보인 뒤에 이 남성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자기 사진의 경우 실제로 금전적인 가치를 배제할 수 없고 남성이 학생을 속여서 받아낸 이 자료로 이 수익 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기죄로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록 한 개인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없었다고 가정해도 또 여러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여성이라 속인 채 개인정보와 함께 깊은 사생활까지 알아냈다는 점을 이 스토킹으로 봐야 할지는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 피해 여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빼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 실시한 3차 회의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의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어제 수사심의위의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부분과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보고 체계 등을 보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와 함께 숨진 이중사를 1년 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이를 기소할 것을 의결했으며 이중사의 신상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간부 2명은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6살 최찬욱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5년 동안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내일 오전 9시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몇몇 배달앱 리뷰에 실제로 올라온 사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주문한 음식을 주방 싱크대에 쏟아부은 모습을 찍어서 리뷰에 올린 건데요. 이 음식에 대한 격한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네, 최근 식당 주인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는 건데요. 매우 영향이 있다라는 답이 38.8%, 또 어느 정도 있다는 답이 35.5%에 달했습니다. 합치면 70%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음식 상태와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점주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인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개요는 이렇습니다.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을 시켰던 한 고객.
다음 날 새우튀김 3개 가운데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는지 이 새우튀김 값을 돌려받은 뒤 쿠팡 이츠 측에 직접 연락을 해서 배달 음식값 전체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 M 리뷰에는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과 함께 최저점인 별점 1점을 줬습니다. 해당 고객의 항의와 이 배달앱 측의 연락을 동시에 상대하던 50대 점주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관이 저희 엄마한테 하셨거든요. 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뭐 해달라고 계속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쿠팡이츠 측에서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다가 쓰러지게 되시고, 아 머리 아파, 혈압 올라 이러면서 그분은 인정을 안 하시죠. 왜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그쪽이 뭐 잘못해서 쓰러진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보냐. 자기 그 고객 기준에서도 억울하다고 하시고. 네, 관련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는 배달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주관적 평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점주의 방어권은 보장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실제 쿠팡이츠는 점주가 리뷰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이후 쿠팡이츠는 입장문을 통해서 전문 상담사 등이 포함된 점주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뷰에 댓글 달 수 있게 하고 또 지나친 악성 리뷰는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선심성 태도만 있지 함께 해결하자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쿠팡이츠가 내놓은 댓글 해명 기능, 블라인드 처리 신고 절차 등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시적 협의체 구성과 상생 협약입니다. 네, 별점 리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지적을 남긴 고객이 폭언 등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 죽이 그냥 그랬다는 리뷰에 아픈 것 안 나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주인의 답글이 많은 비판을 낳았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또 다른 사례 보면 이 테이블에서 쓰던 집게로 고기를 구워주길래 교체를 요청했더니 묵살당했고 되려 손님같이 예민한 분이 리뷰 0.5점 쓰더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리뷰에 역시 0.5점 테러할 줄 알았다. 준비 과정이 만만해 보이느냐는 주인의 답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영수증 리뷰 알바까지 등장했습니다. 손님이 버려달라고 한 영수증을 촬영해서 전송하고 해당 알바가 이걸 가지고 그럴듯한 방문기를 최고치 평점과 함께 남겨주면 건당 대가를 지급하는 수법인데요. 정직하게 평가받는 다수의 점주를 아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후기 기능을 아예 없앨 수 없다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차라리 오픈 초기는 리뷰를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점 대신에 재구매, 재방문율만 올리면 이 주관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등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하루 포항에서 모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 7명은 종합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부부가 그제 확진된 이후 같은 병동 환자와 의료진 150명을 검사한 결과 간호사 2명과 환자, 보호자 등 모두 8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병원 전체 환자와 간호사 등 2,5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루 5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과 카페는 해당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종교활동 역시 정교 예배나 미사, 법회에 한해서 좌석의 20% 이내로만 가능하고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까지 정한 성인 70%의 최소 1회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접종을 확대하는 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이 목표에 대해 CNN은 하루 최대 4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최근 30만 명대까지 떨어져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접종 추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 4일까지는 잘해야 68%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 접종은 다음 달 말에야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젊은 층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성인 가운데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성인의 1차 접종률 65%, 65세 이상 성인의 87%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겁니다. Particularly among individuals 18 to 26, although any age of an unvaccinated person is someone we need to get vaccinated as we concentrate on the younger. 백악관 대응팀은 특히 델타 변이가 젊은 층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는 만큼 변이 확대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owever, with the Delta variant now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and infecting younger people worldwide,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they get vaccinated. 이에 따라 주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CDC가 조사한 결과 젊은 층에서는 이상 반응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교육하는 게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인도 보건당국이 델타 변이의 새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라제시 비유산 인도 연방보건부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20여 건 보고돼 이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델타 플러스 변이의 경우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크다며 각 주 정부의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개막이 다음 달 23일, 이제 꼭 30일 남았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까지 7만 명이 모이는 지구촌 축제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안한데요. 미리 보는 도쿄올림픽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이번 올림픽,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안 되는 게 많은 상황이죠. 네, 그동안 올림픽에서 당연했던 것들이 줄줄이 제한되고 금지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선수와 지도자, 취재진과 후원기업 등 7만 명 정도가 모일 걸로 예상하거든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도쿄조직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담은 규정집, 플레이북을 발표했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 실격, 국외 추방까지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먼저 선수들은 경기장과 선수촌만 오가고요. 대중교통 못 타고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 관광지 못 갑니다. 접촉도 금물인데 같은 팀 선수끼리도 라커룸에서 거리 두기로 뛰어앉고요. 경기장에서 악수나 포옹, 하이파이브도 못하게 했습니다. 대회 기간 선수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만약 확진되면 바로 기권 처리돼서 다음으로 랭킹이 높은 선수가 출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승까지 오른 뒤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은메달을 줍니다. 축구나 야구처럼 며칠간 하는 종목도 있고 반면 양궁이나 유도, 사격처럼 하루 이틀에 끝나는 종목도 있어서 종목마다 상황이 좀 유동적입니다. 또 본인 경기가 끝나면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일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래저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올림픽이자 지구촌 축제가 아닌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규정은 나름 꼼꼼한데 이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일단 방역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받기로 했죠? 네, 해외 관중은 안 받지만 일본 국내 관중은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0,000명을 받지만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 무관중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여지도 남겼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선수와 관중 또 선수와 취재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비누막 이른바 버블로 철저히 관리하겠다지만 허점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우간다 선수단 9명 일본에 왔는데 공항 PCR 검사에서 1명이 양성이 나와서 격리시설로 이동을 했거든요. 나머지 8명은 밀접 접촉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대로 공항을 나와서 오사카 쪽 합숙 장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에 대한 조치도 없었고 검역 첫 단계인 공항부터 빈틈이 생긴 거라서 불안한 목소리가 큽니다. 영국 변이 또 인도 변이까지 극성이라 코로나19 극복을 내건 도쿄올림픽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여전히 반신반의합니다. 네, 우리 선수단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주목해야 할 경기도 짚어볼까요? 네, 대한체육회가 세운 목표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 종합 10위 달성입니다. 메달밭은 단연 양궁인데요. 5년 전 리우올림픽 때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사상 최초로 전 종목을 석권했던 우리 양궁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남녀 혼성까지 모두 5개의 메달에 도전합니다. 실력 발휘를 잘한다면 사상 최초로 올림픽 양궁 3관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주국인 태권도에서는 이대훈과 장준, 기량은 당연하고 메달 색깔이 문제고요. 펜싱 남자 사브르는 개인과 단체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 금메달이 기대되는데 특히 96년생 오상욱이 생애 첫 올림픽에서 유쾌한 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여자 골프도 박인비와 고진영, 김세영 모두 금메달 후보고 전통의 메달밭 유도 역시 5년 전 리우 노골드의 아픔을 넘어 종주국 일본의 전 종목 석권에 걸림돌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 관심이 뜨거운 구기 종목 대회 후반기에 눈길을 끌 텐데요. 베이징 부전전승 신화를 썼던 야구팀, 당시 이끌었던 김경문 감독과 함께 13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 야구 2연패에 도전합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축구팀 역시 런던 동메달보다 잘하겠다 이런 출사표 던졌는데요. 황의조와 김민재, 이강인 등 황금 조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가정하고 한국과 사전협의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한국 측이 문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하는 건 지난 2018년 아베 전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례 형식으로 이런 의향이 최근 일본 측에 전달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위해서 일본에 오는 각국 정상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정중히 맞이한다는 입장에 따라 한국의 요망사항을 듣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당 통신은 전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줄면서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5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5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이동자 수는 55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1975년 48만 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이며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이동률 역시 지난 200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5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이동 감소 추세에 더해서 최근 주택 거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도지코인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도지코인은 어젯밤 한때 0.1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0.19달러로 조금 올랐지만 0.74달러로 정점을 찍은 지난달과 비교하면 73% 떨어졌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마켓 인사이더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추락했지만 도지코인 낙폭이 가장 크다며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첫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관변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011년 중국 최초로 설립돼 한때 중국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비트코인 중국이 가상화폐 관련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21세기 경제 보도는 비트코인 중국의 가상화폐 사업 전면 철수가 당국의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을 뜻하는 홈과 경제라는 뜻의 이코노미의 합성어인 홈코노미를 대신하는 우리말로 재택경제활동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새마을 모임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일컫는 신조어 홈코노미를 재택경제활동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자사 상품의 판매량을 줄이려는 마케팅 활동을 뜻하는 디마케팅을 대체하는 우리말로는 수요 축소 또는 수요 축소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접어들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데다 대기 상층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산 꼭 챙겨 다니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에 경기 동부와 강원, 호남 지역에도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동안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대구 25도, 광주 26도로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안성과 충주 등에는 우박이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요란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